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날씨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지금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지금 여겨져 있습니다. 전세는 사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더해졌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새로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원래의 취지인 임차인의 보호와 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전세난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과연 뭐고,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인 임대차 3법이 뭔지 오늘이나 또는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고, 거주를 하면서 무허가 주택이다, 어떤 주택이든 상관없이 개인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전입을 한다면 주택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요. 좀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차, 즉 전세 계약이라든지 월세 계약이라든지 반전세라든지 이런 계약에 대해서 민법에 법에 이제 특별법이라는 특례를 적용을 해서 좀 반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적용을 해서 임차인을 좀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1981년에 제정이 됐고, 이거와 비교되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 2001년 정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도 이거보다도 한 20년 전부터 임차인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식생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를 가장 많이 인정을 해서 먼저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2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는 거. 주택 인도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주택의 인도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빈 상태로 있다, 그건 주택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짐을 갖다 놓거나 본인이 들어가 살거나 해서 주택의 인도를 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입신고. 전입신고라는 거는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삽니다라고 외부적 공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택 인도와 최소한 전입신고 2개를 하면 이제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은 발생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좀 단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누구한테라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임대인은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매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임대인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계약을 치르고 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대항할 수 있는, 누구한테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소유자가 바뀌면 누구에게라도 대항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대항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확정일자라는 거는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그곳에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삽니다라고 도장을 받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대항력은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이 확정일자라는 거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즉 경매가 들어가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길자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권리가 생기는 권리가 바로 확정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서, 그냥 모든 게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시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대항력과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나의 권리를, 전세금이라든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을 했습니다. 이 법에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이라는 거는 딱 9가지로 정해져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만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면, 즉 주택의 전입과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전세가 설정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이 물건과 어떤 전세권은 조금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 위주로 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계속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지켜져 오는 와중에 이것이 최근에 2020년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31일 날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주 더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바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 가지가 통과가 되었고 사실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이 된 건 아니고 내년 6월 1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떤 내용이다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이 당사자들이나 어떤 공인중개사가 직접 가서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도이고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전입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모든 카운터를 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신고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함으로써 모든 거래가 이제 투명하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0일간에 신고하는 게 있긴 한데 이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안에 어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해서 거래 신고뿐만 아니라 전월세 신고를 하게 돼도 전월세 계약을 하게 돼도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신고는 확정일자를 대체받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고 6월 예정인데 아직은 어디까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정도가 될 것 같고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왜 그럼 전월세 신고제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대부분 좀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고가의 빌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본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카운터가 되고 그리고 다 나타나지만 전국에 지금 22% 정도 또는 서울에는 좀 많아서 44% 정도만이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있다. 이제 전입 신고라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에 있는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악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음지에서 양지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됩니다. 예전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월세도 얼마를 받는지 임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가 확대되는 증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걸 전산화시켜서 시스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국적으로 22%밖에는 양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모든 전산화가 된다면 그 전산화를 기반으로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유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신고제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효과를 적용은 많이 어렵지만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서민의 어떤 전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의무자나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일단 약간은 변경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도입은 전월세 신고는 거의 요즘에는 중개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가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사실 과태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는 중개사가 하게 돼 있지만 전월세 신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중개보수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지금 원하는 일단 중개사가 하는 걸로 그래서 신고를 30일 안에 중개사가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중개사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하지 않고 임대인이 가서 신고하는 걸로 물론 이제 임차인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일 안에 똑같이 거래 신고하고 똑같이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적용이 돼 있고요. 네 번째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강제 규정이 없다 보면 사실은 굳이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제 규정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의 어떤 과태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첫 번째는 상당히 투명해진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지는 투명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냐면 이 전월세를 신고를 안 하는 것들은 물론 세수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이 고액의 전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부러 그 자금을 어떤 확인을 좀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전세 10억짜리, 전세 5억짜리 이렇게 해서 전세에 들어갈 때 뭐 젊은 사람 20대가 전세 5억을 구하는 게 5억 금액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굳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어떤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늘어나는 세금만큼은 오히려 신고를 통해서 어떤 임차인에게 전가가 돼서 전세나 월세 금액이 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에 도입이 된다면 사실 조금은 지금 뭐 다음 주에 볼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금액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많은 혼재들이 해서 지금 혼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그것들이 내년 6월까지 자리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월세 신고자마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조금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제는 도입하기 전에 조금 법령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면 전월세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